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체력평가 과목을 담당하고 진행하게 된 장규민이라고 합니다. 건강운동관리사 업무에서 연관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대상자의 현재 체력 수준을 검사 평가하고 그거를 어떻게 분석해서 결과로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적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참고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표적인 서적인데 ACSM 운동검사 운동처방 지침 11판 최신판을 기준으로 교재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육 측정 평가라고 하는 서적을 또 참고를 했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측정된 검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 체육 측정 평가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 서적 말고도 다른 ACSM 서적들에 대한 내용들도 필요한 부분은 참고해서 넣었으니까 그거 위주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월까지는 이론이 업로드가 될 거고요. 건강체력평가 기준으로는 5강의가 업로드가 될 겁니다. 이제 4월부터는 예상문제 3회 정도의 예상문제가 업로드가 될 거예요. 이후에는 5월부터 5월까지는 이제 최근 22년, 2023년, 24년 기출문제 풀이에 대한 부분이 올라갈 거고 마지막에 시험 일주일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주는 파이널 특강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챕터 3까지는 ACSM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상자의 현재 체력을 어떻게 검사하고 그 검사의 세부 내용이 뭔지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서는 우리의 신체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나오고요. 그러한 신체 활동을 반복적으로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이 5개 분류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 생활을 오래 했을 때 건강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운동이 물론 긍정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져오긴 하지만 높은 강도의 운동은 일시적으로 심장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지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챕터 2부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을 참여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검사의 목적에는 뭐가 있고 그러한 검사를 진행하는 종류는 뭐가 있는지, 운동 참여 전에 실시하는 평가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평가들은 어떤 종류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사실 이 파트가 정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체력의 종류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각 체력별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체력별 검사를 진행하게 될 때 종합적으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할 거고, 이 부분은 ACSM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정말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노인체력검사 같은 경우에는 노인체력검사에 대한 서적을 따로 참고해서 넣어놨고요. 국민체력백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긴 하지만 2023년 기준의 실무 매뉴얼을 기반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외에 기본적인 내용은 건강한 대상한테 적용하는 검사와 평가들이라면 이 부분은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고려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 다루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체육 측정 평가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검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적인 용어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기초적인 부분만 좀 살펴볼 거고, 우리가 검사를 선택할 때 그 도구의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그 결과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론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될 거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시험의 목적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주로 출제가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체력 검사와 평가에
검사에 대한 내용이 정말 후반에 갈수록 최근에 들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빈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체력별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 외에 평가 부분은 이제 체력시험 평가에서 말하는 분석하는 내용이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작년에는 5문제 정도가 평가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될 경우 자기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고르려면 이 부분을 많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론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CSM 검사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대상자가 운동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정도 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ACSM 검사 알고리즘은 운동을 참여하기 전에 대상자의 의료적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분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참고를 해서 대상자가 운동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허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는 부분은 현재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여부는 최근 3개월 중강도 이상으로 하루 최소 30분 규칙적으로 수행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대사 신장 질환이 기존에 갖고 있는지. 세 번째는 심혈관 대사 신장 질환을 암시하는 징후나 증상이 있는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검사 알고리즘에서. 마지막으로 참여하려는 원하는 운동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 표가 예시가 나와 있을 텐데, 이거를 분류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징후와 증상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징후와 증상이 있다면 규칙적인 운동 유무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의료적 허가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는 규칙적인 운동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규칙적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대상자라면 병력만 가지고 있고 근데 증상이 없다면 이때는 고강도 운동을 할 경우에만 의료적 허가가 필요한데, 규칙적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존 병력만 갖고 있어도 기존 병력만 있더라도 의료적 허가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바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고리즘을 보면 가장 먼저 분류를 하는 거는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 여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로 또 구분을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서도 또 3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죠. 첫 번째로 보는 부분은 기존 병력도 없고 그걸 암시하는 징후나 증상도 없는 경우에, 이 경우라면 의료적 허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규칙적 운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니까 중강도부터 하는 거를 권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분류하는 거는 기존 병력은 있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규칙적 운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중강도 운동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고강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의료적 허가가 권고가 되는 거죠. 의료적 허가를 받은 이후에 이제 ACSM 절차에 따라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분류는 이제 질병 상태 상관없이 징후와 증상 보이면 무조건적으로 의료적 허가가 필요한 겁니다. 규칙적 운동을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분류하는 것 똑같아요. 기존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걸 암시하는 징후나 증상도 없으면 의료적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운동을 하지 않았던 경우이기 때문에 저강도부터 권고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질환은 있는데 병력은 가지고 있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의료적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병 상태 상관없이 징후와 증상이 나타나면 동일하게 의료적 허가가 필요한 거고,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강도부터 하라고 권고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저중 고강도로 분류하는 기준은 뭐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심혈관 대사 신장 질환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고, 징후와 증상은 뭐가 있는지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여기서 말하는 신체 활동은 유산소 운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강도 설정을 하는데 심박수로 할 수도 있고 산소 섭취량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사당량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자각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심박수나 산소 섭취량 앞에 HRR, VO2R이라고 한 거는 여유 심박수, 여유 산소 섭취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최대값에서 안정치 값을 빼면 여유 산소 섭취량, 여유 심박수가 산출이 되게 됩니다. 매치 같은 경우에는 대사당량이라고 해서 에너지 소비율의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정치 소비 에너지에 대한 활동 시에 소비하는 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자극도는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운동 강도를 의미를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강도를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대상자가 보여지는 양상을 통해서도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심장질환, 관상동맥 질환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초혈관, 뇌혈관 질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전은 동일합니다. 혈전이 형성되면서 길을 막아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혈전이 생기는 이유는 보건의료인을 위한 병태생리학에서 말하기를 첫 번째는 비정상적인 혈류 때문에, 두 번째는 혈액의 과도한 응고, 세 번째는 혈관 내피의 손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적인 기전 때문에 혈전이 형성되면서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면 그게 발생 위치에 따라 분류한다고 보시면 돼요. 관상동맥에 막아버리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유발이 되게 되는 거고, 말초혈관에 혈전이 형성되거나 경색, 색전에 의해서 막아버리면 그때는 간헐적 파행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뇌혈관에 형성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뇌졸중으로 유발될 수 있는 거죠. 대사질환은 이제 당뇨병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뇨병은 말 그대로 이제 혈액에 당이 이제 높은 상태를 계속 보이는 건데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후나 증상은 크게 9가지가 ACSM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 통증, 비정상적인 호흡 곤란, 심잡음, 빈맥, 기자호흡, 그리고 야간성 발작 호흡 곤란증이나 이제 간헐적 파행, 부종 같은 증상들이 있어요. 이거는 본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론 맛보기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볼 부분은 정말 많이 나오는 단골 문제인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목적이라고 한다면 비슷한 목적이에요. 알고리즘이랑 검사 알고리즘이랑 운동에 참여하기 전 심혈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미리 선별하고자 참고하고자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흑의 양성 위험 요인 기준은 8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고 음성 위험 요인은 한 가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고 60 이상이면 총 양성 위험 요인 개수 중 하나를 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간에서밖에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장 보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 위험요인부터 보면 나이의 경우에는 남성은 45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돼요. 가족력의 경우에는 부친이나 형제는 55세 이전에, 모친이나 자매는 65세 이전에 심근경색, 관상동맥, 재개통설, 그리고 급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심장 마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흡연에 대한 기준을 보면 현재 흡연자거나 간접 흡연자거나 6개월 이내에 금연을 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신체 활동 부족을 보는 겁니다. 이제 조건을 보면 중강도에서 고강도의 최소 역치인 매치로 따졌을 때 주당 500에서 1000매치, 시간으로 따졌을 때 주당 75분에서 150분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비만인지를 보는 거죠. 체지방 지수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면 산출이 되게 되는데 그 수치가 30 이상이거나 허리 둘레로 봤을 때 남성의 경우 102cm를 초과하거나 여성의 경우 88cm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준에 충족을 합니다. 혈압에 대한 기준도 나와 있어요. 일단 기준이 되는 거는 2번 이상 측정해서 평균값을 사용을 하는 건데 수축기 혈압이 130mmmercury 이상이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이 80mmmercury 이상이거나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들이 대표적인 게 있어요. 먼저 알파, 베타 차단제, 이거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분비되는 이제 호르몬들의 수용체를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칼슘 채널 차단제도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혈장량 자체를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버리는 거죠. 이뇨제도 많이 사용합니다. 뭐 이제 안지온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생리학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이제 RAAS 시스템이라고 해서 레닌, 안지온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알도스테론 1에서 2로 전환될 때 안지온텐신 2가 혈관을 수축하는 작용을 하니까 그거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항고혈압 약물은 이런 약물들이 있고요. 만약에 대상자가 이 약물을 복용하고 정상 수치가 뜨더라도 이제 기준에 충족을 하는 겁니다. 약물 효과 때문에 혈압이 정상 수치에 돌아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중에 하나 이상 해당이 되면 혈압에 대한 기준에 충족을 하는 거예요. 지질에 대한 기준을 보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이거나 또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남성의 경우 40 미만, 여성의 경우 50 미만이거나 또는 이 수치는 11판부터 추가가 됐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에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뺀 거예요. 그 수치가 160 이상이거나 또는 지질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한 경우 대표적으로 에제티미브, 스타틴 계열을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약물로서. 그리고 콜레스티라민, 피브릭산 유독체도 있습니다. 니코틴산도 많이 사용하고요. 오메가3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약물은 이제 지질을 낮추는 약물은 이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질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하고 정상 수치에 있더라도 기준에 충족을 하는 거죠. 총 콜레스테롤 확인할 수 있다면 200 이상이거나. 그래서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심혈관이란 위험 요인은 기준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지질 기준에 3개, 2개 이상 포함이 되더라도 하나로 치는 겁니다. 혈당 수치를 보면 혈당의 기준은 공복 혈당 시 100 이상, 당부화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140 이상. 이거는 이제 75g 정도의 당을 섭취한 다음에 이제 혈당 수치를 재보는 거예요. 당하혈색소라고 해서 이제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포도당이 혈중 포도당이 결합한 정도를 보는데 이 경우에 5.7% 이상, 이 중 3개 하나 이상 해당이 되면 혈당에 대한 기준을 충족을 하는 거죠. 이렇게 8가지의 심혈관질환 위험 요인, 양성 위험 요인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음성 위험 요인,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가 60 이상이면 총 양성 위험 요인 개수 중에 하나를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혈관질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체력의 종류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이 개념을 알아야 특정 검사가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먼저 체력은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일상생활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 체력이 있고요. 스포츠 상황에서 필요한 운동 기능 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체력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운동 기능 체력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심폐지구력은 우리가 장시간 신체 활동을 운동 중에 산소를 섭취하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 능력이 순환계와 호흡기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력의 경우에는 근육이 수축했을 때 발생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지구력은 그런 힘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체 구성은 말 그대로 신체를 구성하는 제지방 조직과 체지방 조직의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운동기능 체력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민첩성의 경우에는 공간에서의 위치 변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순발력은 여기 운동 수행을 하는 능력이라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서적을 많이 보면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힘이라고 해서 얼마나 빠르게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 곱하기 속도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협응성은 이제 감각기관과 다른 기관이 얼마나 조화롭게 사용이 되는가를 보는 거고요. 평형성은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동적인 평형성을 보기도 하고 정적 평형성을 보기도 하죠. 반응 시간은 어떠한 거를 지각하고 나서 반응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반응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속도는 단시간 내에 움직임 수행 능력을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전력 질주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론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부분은 심혈관질환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문제는 사실 기준을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정보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이에 대한 양성 기준을 보면 남성의 경우 45세 이상의 경우죠. 나이는 해당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이랑 체중이 제공이 되어 있으니 BMI, 체지방 지수를 산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MI 구해보면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22.64가 나옵니다. 이거 암산하거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제 시험장에 계산기 들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학용 계산기처럼 수식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만 없으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막 이렇게 손으로 푸실 필요 없어요.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BMI 구하면 22.64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지방 지수에 대한 기준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면 되고, 흡연에 대한 부분인데 흡연에 대한 기준은 6개월 이내 금연자거나 현재 흡연자, 간접 흡연자의 경우에 해당이 되죠. 6개월 넘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족력인데 가족력에 대한 기준은 모친이나 자매의 경우 65세 이전에 간상동맥 재형성술, 급사 그리고 심근경색 이력이 있는 경우죠. 첫 번째 양성 위험 요인이라고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체 활동에 대한 부분이죠. 신체 활동에 대한 양성 기준은 중강도에서 고강도에 해당하는 최소 역치인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75분에서 150분이죠. 근데 무려 고강도로 150분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볼 부분은 혈압이죠. 근데 혈압에 대한 양성 기준 중에 항고람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면 기준이 충족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양성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질에 대한 부분인데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경우 130 이상이니까 세 번째 양성 기준에 충족을 하죠. 그런데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음성 위험 요인 하나가 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총 위험 요인 개수는 양성 3개 중에 음성 위험 요인 하나니까 2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2번의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운동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심혈관계 위험 요인에 해당되지 않죠. 거의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강도로 무려 150분을 했기 때문에
3번 흡연 경력이 있고 금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위험 요인에 해당된다.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틀렸죠. 4번 항고혈압 약을 복용하더라도 현재 혈압이 정상이기 때문에 혈압은 위험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이제 장시간 신체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묻는 거예요. 보기에서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운동의 이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우선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안정치, 수축기, 이완기 혈압이 감소합니다. 장시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개선이 되게 되는데 크게 4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승합인자가 감소합니다. 이 승합인자라는 거는 혈압을 높이는 요인이에요. 대표적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있고요. 두 번째는 레닌의 활성도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왜 감소를 하냐? 장기간 유산소 운동을 오래 지속하게 되면 적응의 결과로 심근이 강화하고 그래서 심박주행이 증가하기도 하고 모세혈관 밀도가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의 양과 크기가 증가하고 지근섬유의 수가 증가하면서 결론적으로 동일한 운동 강도에서 혈중 포도당을 덜 쓰게 되면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분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어서 승합인자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레닌 활성도 같은 경우에는 레닌이 증가하는 측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레닌이 분비하는 양상은 크게 2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신장에 가는 혈압이 감소를 해서 신장의 혈압이 감소해서 두 번째는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경우 레닌 분비가 증가하는데 앞서 얘기되었던 이유로 인해서 교감신경 항진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레닌 활성도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감압인자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혈압을 낮춰주는 요인이에요. 대표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이나 타우린, 엔돌핀 같은 기능들이 향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중, 지질 성분이 개선되는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동맥의 경직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결국 혈압이 감소합니다.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포도당 내성의 증가, 인슐린 요구도 감소.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 당 내성이란 게 무슨 소리냐면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증가를 하느냐? 인슐린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호르몬의 특성을 살펴보면 만성적으로 높은 농도에 노출이 되면 그와 반응하는 수용체 수가 감소하면서 반응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만성적으로 낮은 농도에 노출이 되게 되면 오랫동안 그와 반응하는 수용체 수가 증가하면서 결국 반응성이 좋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ATP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ATP는 우리가 움직이거나 할 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통해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장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합성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에너지 대사 과정입니다. 그 에너지 대사 과정을 돌리는 와중에 혈당을 쓰는 거예요. 사실 근글리코겐, 근중성지방, 유리지방은 혈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강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지만 그중에 혈당을 사용하니까 혈당이 떨어지죠. 근데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성적으로 오래 노출되면 인슐린과 반응하는 수용체 수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그와 반응하는 이 반응성이 좋아지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인슐린에 대한 요구도도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 최대화 강도에서 분당 호흡량은 감소합니다. 이거는 호흡 조절 중추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장기간 유산소 운동을 통해 모세혈관 밀도가 증가하고 미토콘드리아의 양과 크기가 증가하고 지근섬유 수가 증가하고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동일한 운동 강도에서 지방 대사를 더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소이온이 배출되는 정도가 감소하게 돼요. 근데 이 수소이온 농도가 호흡 조절 중추를 자극해서 분당 호흡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 호흡 조절 중추를 자극하는 인자가 줄어들다 보니 분당 호흡량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리을 절대적 최대화 감소에서 심박수의 하락 감소합니다. 심박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우리가 장기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심근이 강화하면서 일의 박출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일의 박출량 증가는 한 번 심실이 수축했을 때 나가는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심박수는 감소하는 거예요. 덜 뛰어도 되는 겁니다. 덜 뛰어도 그만큼 조직에서 요구하는 산소량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안정시뿐만 아니라 최대 강도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틀렸으니까 정답은 1번 기역 리을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국민체력백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8주간 참여한 A의 신체 효율 지수를 구하고자 한다. 기역과 리을에 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사실 작년부터 갑자기 문제 유형이 바뀐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이 신체 효율 지수를 구하는 공식을 문제에 넣어줬는데 작년에는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신체 효율 지수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갈라지게 됐던 겁니다. 이를 구하는 공식을 보면 신체 효율 지수는 운동 지속 시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고 이 수치를 이제 회복 심박수를 3번 측정을 합니다. 1분 1분 30초, 2분 2분 30초, 3분에서 3분 30초에 해당하는 회복 심박수의 합과 2를 곱해준 거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4전에 해당되는 회복 심박수의 합을 구하면 193이 나옵니다. 4후에 해당되는 회복 심박수의 합을 더하면 180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여기 식에 넣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전에 해당되는 신체 효율 지수는 77.72가 나옵니다. 4후에 해당되는 신체 효율 지수를 이거를 여기서 식에 넣어서 구해보면 83.33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치가 나왔으니까 수치에 맞는 등급을 적용하면 되겠죠. 사전에 해당되는 거는 양이죠. 양 등급에서 이제 83.33은 미에 해당되니까 미 등급으로 변화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운동의 요령은 사실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든 유산소 운동을 하든 둘 다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둘 다 회복 심박수를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 운동의 요령은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 운동 처방 부분에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 인터벌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짧은 회복 시간을 두고 동일한 부하의 운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운동과 휴식을. 근데 그때 운동 강도가 높으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을 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외워야 된다. 근데 다 정규 강의 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정규 강의 시간에 잘 풀어드릴 거고요.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